자, 근대 태동기의 문화로 갑시다. 668페이지 근대 태동기의 문화. 요 근대 태동기의 문화가 지금 2권이죠. 2권 끝나면 3권으로 이어서 근현대사 바로 들어가요. 알죠, 여러분? 자, 오늘 아마도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근대 태동기의 문화로 갑시다. 처음에 성리학의 변화라고 나오고 있죠. 성리학의 변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조선 후기는 성리학이 그러니까 17세기 이후가 되겠죠. 조선 후기는 17세기 이후니까. 조선 후기는 17세기 이후에 성리학적 흐름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성리학을 더욱더 숭상하는, 말하자면 그런 사조가 하나, 그런 흐름이 하나 등장을 하는가 하면 성리학을 비판하는 사조, 이렇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성리학의 첫 번째 제목에 성리학의 교조화라고 나와 있죠. 교조화. 교조화가 무슨 뜻이냐면 성리학을 종교처럼 숭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성리학의 절대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성리학은 17세기 이후에 성리학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성리학의 교조화. 교조화는 종교처럼 숭상한다라는 뜻이죠. 즉 성리학을 더욱더 받아들이면서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성리학을 종교처럼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절대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성리학의 교조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성리학 나와 있죠.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화한다. 자, 그래서 자신들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노론 계열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정권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 자, 성리학을 교조화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노론이면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송시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송시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극과 극이에요. 말하자면 자신들, 즉 노론 계열들에서는 송시학은 공자급으로 아주 추앙하는 그런 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송시열의 학문적 성향이 뛰어나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남인 계열이라든가 이런 쪽이겠죠.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송시열은 그냥 아주 쓰레기 같은 선비일 뿐인 거죠. 말하자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래서 심지어는 경상도 같은 지역에서는, 왜냐면 송시열 기역은 이제 송시열 계열은 기호 쪽이니까, 충청 경기 쪽이니까 남인 계열이 있었던 뭐 경상도 쪽에서는 송시열의 이름을 가지고 개 이름을 불렀었다고 하죠. 개한테 송시열 이름을 붙였대요. 시열아 시열아 부르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찮게 여기는 선비였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물론 이거는 이제 붕당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송시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극과 극을 달리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송시열은 이제 노론 계열이면서 성리학을 절대화했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거기 보시면 자, 주희의 사설을 강조하면서 주자의 본뜻에 충실하려고 했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절대화했던 이유는 뭐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선 후기 가면,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순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모순을 성리학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자,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 토지는 황폐화되고 인구는 감소하고 그러면서 나라의 세금은 잘 거치지 않아. 그런데 거기에 양반들은 또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있어.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조세제도라든가 토지제도라든가 이런 데서의 문제점이 등장을 하면 그런 것들을 성리학이 해결해 줄 수 있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성리학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자, 그 당시 집권 세력들은 어쩔 수 없죠. 밀어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성리학으로 모든 게 다 돼. 이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으니까 성리학을 절대화한 거죠. 말하자면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리학을 절대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또 강조해 나가죠. 그래서 대명의리론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에는 이런 성리학적 명분론을 강조하게 되면 대명의리론을 또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상이 등장하게 된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
성리학의 하나의 흐름이다.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 자신들의 의견만 중시하게 되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경직성이라고 하죠. 그냥 딱 굳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면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또 비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와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제거하기도 해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가로 4번에 자, 성리학계에서는 사문난적이라 해서 나의 반대되는 사상을 배척하기도 하죠. 사문난적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어 뜻만 보면 사악한 학문을 하는 어지러운 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을 이렇게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비판해서 제거하기도 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성향, 이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리학을 절대화하는 성향이 나타났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성리학의 발달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뭐 영남학파, 기호학파 이런 것들은 다 앞에서 했던 거고요. 자, 성리학이 처음에 동인 서인에서 그 다음에 동인이 나중에 남인 북인으로 자, 그리고 북인이 광해군과 함께 제거되죠. 말하자면 이제 사그러들고 그리고 남아있는 게 서인과 남인 그리고 서인은 나중에 노론과 소론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성리학은 쭉 발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자, 남인은 어떤 사람들의 계열이고 동인은 어떤 사람들의 계열이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성리학의 발달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성리학의 발달에서 궁당 정치와 함께 연결만 한번 해봅시다. 자, 동인 같은 경우는 이황, 그 다음에 조식, 서경덕 이런 사람들의 계열이었고요. 서인 같은 경우는 성혼, 이이 계열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황 계열은 나중에 동인으로 조식과 서경덕의 계열은 북인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성혼의 계열은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은 소론으로 바뀌는데 그 소론의 영수가 바로 이제 윤증 여기 보시면은 윤증이라고 나와 있죠. 윤증을 중심으로 한 소론. 자, 그 다음에 노론인데 노론의 영수가 누구냐? 바로 송시열이죠. 그래서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 그래서 동인, 북인, 그 다음에 소론, 노론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 6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서경덕과 조식의 학파가 북인, 그리고 이황의 학파가 남인, 자 그리고 기호학파에서는 서인 계열에서는 노론이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이이의 그러니까 송시열 같은 경우는 이이의 학통을 본인이 정통으로 계승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윤증을 중심으로 한 소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성리학을 교조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성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탄력성을 가진 즉 굉장히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유두리 있게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소론. 그래서 여러분 소론의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리학 이해의 탄력성을 지녔다. 이 표현은 무조건 노론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리학 이해의 탄력성을 가졌다라고 하면 아 이게 소론이구나. 소론에게만 쓰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호락 논쟁이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죠. 호락 논쟁. 자, 호락 논쟁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앞에서 우리가 성리학의 절대화부터 쭉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개념은 호락 논쟁이에요. 호락 논쟁이 좀 시험에 나오는 그 단 하나의 개념으로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바로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670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기론은 이미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주리론, 주기론 해서 이런 이기론에 관한 얘기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황과 이이의 학설도 우리가 얘기했었죠.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황의 주리론, 이이의 주기론 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게 호락 논쟁이고 호락 논쟁은 여러분 671페이지 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호론과 낙론, 우리도 표를 한번 그려서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호론이 있고 낙론이 있어요. 자, 호론과 낙론이 있다. 호론은 지역,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냐면 이 호가 호서 지방이에요. 호서. 그러니까 충청 지역. 그래서 충청 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호랑 논쟁이라고 하는 건 노론 내부의 분열이거든요. 그래서 호랑 논쟁의 호론도 노론이고 그 다음에 낭론도 노론인데 호라고 하는 게 호서 지방을 얘기하는 거니까 충청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낭론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서울, 경기 지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서울 노론이라고 그냥 쓸게요. 서울 지역의 노론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충청 그리고 서울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론인 거예요. 노론이 자기들 내부에서의 분열을 일으킨 건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싸웠냐? 자, 인물을 한번 볼까요? 자, 송시열. 앞에서 우리가 송시열 얘기했죠? 송시열이라는 사람의 제자 중에 권상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수제자. 알죠? 이렇게 쭉 직계로 내려오는 수제자. 자, 그런데 이 권상아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들끼리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 제자들이 거기 나오는 이간, 그 다음에 뭐 한원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아, 그의 제자인 한원진과 이간 사이에 이간 뭐 김창엽, 김창흡 형제거든요. 이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됐냐? 권상아, 송시열이 직계, 권상아가 한원진의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원진과 권상아가 같은 편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호론을 정통으로 본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럼 봅시다. 인물. 여기에는 권상아와 그 다음에 한원진이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간 그 다음에 김창협, 김창흡 형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쪽 편이죠. 자, 그런데 송시열의 정통 제자였던 권상아가 자기 제자 중에서 한원진의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을 이제 정통으로 본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싸웠냐, 호랑 논쟁을. 결국 이제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뭘 가지고 싸웠냐면, 자, 여기에서는 인물성 동의론을 가지고 싸웠어요. 인물성 이론이냐, 인물성 동론이냐. 자, 그래서 인물성, 여기서는 이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물성 동론. 이걸 가지고 싸웠죠. 자, 그러면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요게 다르죠. 이라는 거랑 동이라는 거랑 요렇게가 차이가 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인물성 이론이 뭐고 동론은 뭐냐? 인간과 물, 사물은 성질이 다르다라는 뜻이고 자, 여기에서는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물성 가지고 싸운 거죠. 인물성 이론이냐 동론이냐 이걸 가지고 싸운 게 바로 호랑 논쟁이고 이게 단순히 그냥 쟤랑 얘랑 싸웠어 그게 아니고요. 이건 100년 이상 걸친 논쟁이에요. 완전히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제가 싫은 거지. 이제 완전 100년 싸워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면 인물성 이론이라는 거랑 인물성 동론이라는 거랑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조선이나 명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리학적인 이론에 따라서 인간이라고 하는 걸 비유를 해보면 결국에는 조선이나 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물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물건이란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오랑캐,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랑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조선이나 명이고 자, 명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중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화 들어봤어요? 중화? 명을 우리가 중화라고 하죠. 중화는 뭐냐면 이 가운데 중자에다가 이 화자가 꽃화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렇게 생긴 꽃화자 있잖아요. 그거 아니고 꽃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 중에 다른 한자가 있어요. 꽃화자 말고 다른 한자가. 그래서 어쨌든 그냥 뜻은 중화니까 세상의 중심인 꽃 같은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결국엔 중심, 명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이 중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중심이고 이 사람들은 문명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나라, 즉 중국을 만든 한족. 원래 중국의 지금 현재도 중국 전체 인구의 90% 이상은 한족이거든요. 나머지 한 10% 내외가 이 소수민족이야. 200개 이상의 소수민족들이 그렇게 인구를 형성하고 있어서 원래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한족이고 이 사람들이 세운 왕조 중에서
이제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나라가 명나라인 거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심인 그들이고 문명국인 그들이에요. 말하자면 성리학적 명분으로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고, 자, 그런데 명나라가 망했잖아요. 없네. 지금은 없죠. 이때는 17세기니까. 그럼 명나라가 없어. 그러면 중화가 없어졌네. 그 대신에 그 중화를 이어갈 좀 비슷한 문명국이 누구냐면 우리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뭐라고 했냐면 중화긴 중화인데 우리가 또 명나라와 대비할 수는 없으니까 찌끄만한 중화. 그래서 소중화라고 그래요. 조선을 소중화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조선이 소중화인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선 또는 오랑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과 사물이 성질이 똑같아? 아니 달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중화와 오랑캐는 절대 섞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랑캐를 배척해야 된다는 이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같다라는 건 이제 청나라도 이제 중원을 차지했으니까 얘네들이나 우리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도 배울 게 있으면 우리도 배워야 되고, 얘네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청나라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청나라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에 따라서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물성 이론과 인물성 동론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호랑 논쟁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주리론인과 주기론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기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여기는 리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 여기다 써볼까요? 기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는 주기론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리론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리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여기는 리는 다 있으니까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자, 물론 노론은 주기론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게 아까 어느 정도의 시기 동안의 분쟁이라고 했냐면 100년 이상의 시기의 분쟁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리를 중시해? 그럼 나는 기를 중시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진 거지. 사실 여기서 주기론이나 주리론은 별로 의미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학생들이 꼭 물어보더라고요. 노론은 주기론인데 서인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기고 여기는 리고 왜 이러는 거냐? 그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로 분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리를 주장하면 나는 기를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는 왜 주리론이냐 주기론이 이렇게 따질 필요는 별로 없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죠. 인물성 이론이냐 인물성 동론이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인물성 이론 그 다음에 인물성 동론을 강조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 또 하나 마지막 이제 중요한 거는 영향이에요. 영향. 어떤 영향을 줬냐. 자,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리와 기가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 섞일 수 없다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청나라와 어떻게 지내야 되냐 우리가. 청나라를 우리는 배척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서양이 오면 서양도 배척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나라를 우리는 배척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청을 정벌해야 된다. 북벌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북벌론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양이 오면 어떻게 해? 서양도 배척해야 돼. 그러니까 서양이랑 싸워야 돼. 위정척사 사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위정척사 사상으로 또는 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자, 청나라나 다 비슷비슷하지 뭐. 그러면은 청나라의 좋은 점은 어떻게 할 거야? 배워야 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북학론으로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서양이 오면 서양도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서양을 받아들이자 개화사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개화사상으로 연결된다. 자, 그래서 호랑 논쟁이라는 게 이렇게 전혀 다른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호로는 충청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인물성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북벌론과 위정척사로 이렇게 연결되죠. 자, 낙론은 서울 경기 노론이고 서울 쪽 노론이고 그 다음에 인물성 동론으로 연결되면서 북학론과
그리고 개화사상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 하면 인물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인물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671페이지 호론과 낭론 비교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밑에 사료로 제시해서 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사료 한번 보시면 호론과 낭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물에도 인, 의, 예, 지라는 도덕성이 있다. 다만 인간은 그 전체를 가지고 있지만 물은, 사물은 일부만 가지고 있다. 자, 사람과 동물이 인, 의, 예, 지, 신과 같은 고차적인 도덕성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차이를 갖는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쟤랑 나랑 달라. 내가 더 우월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차이를 갖는다. 아, 그러니까 인물성 이론이구나. 그러면 호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떠올리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은 음양오행의 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리의 오상, 즉 인의예지 신의 도덕성은 균등하게 부여받는다. 즉 같다. 그러니까 인물성 동론이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여기서는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모두 같다. 균등하게 부여받았다. 여기가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인물성 이론이냐, 인물성 동론이냐 이렇게 구별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죠. 그래서 호랑 논쟁은 그 개별적인 내용으로서 시험에도 잘 출제되는 개념이니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성리학의 상대화로 가보도록 할까요? 성리학의 상대화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하다가 잠깐 쉬었네요. 자, 성리학은 교조화되는 경향이 있다. 성리학은 교조화된다. 교조화된다는 건 절대화된다라는 뜻이요.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한다 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성리학이라는 걸 이렇게 교조화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걸 비판하는 사람도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걸 비판하는 거 우리가 상대화라고 표현해요. 성리학의 상대화라고 할 수가 있죠. 상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일단 여러분이 유교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훨씬 무슨 말이냐 하는 게 받아들이기 쉬울 텐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 유학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죠. 유학이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는 공자, 맹자, 뭐 순자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학설이 초기의 유학이죠, 말하자면. 자, 그런 초창기의 유학이 이게 나중에 이제 공자맹자의 사상 우리가 유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유가 사상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에 해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학풍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것들이 다 유학의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유교가 나중에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면서 다양한 갈래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똑같은 유학이지만. 그래서 훈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고, 그 다음에 고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지금 제가 쓴 게 전부 다 유학이에요. 그래서 한나라 때의 유학을 훈고학이라고 하고, 송나라 때의 유학을 성리학이라고 하고, 명나라 때 유학을 양명학, 청나라 때 유학을 고증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훈고학이 뭐야? 다 유학의 갈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약간 이론은 달라요. 당연히 이론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부 다 우리가 유학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송나라 때 생겼죠. 주희라는 사람이 정리, 집대성,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자, 송나라 때 주희,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 맹자의 이런 이론들을 본인이 한번 정리를 해서 본인의 이론을 더해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의 사상을 본인이 해석을 새로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이론대로 정리를 한 게 주자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대화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 성리학을 상대화했던 인물 중에서 윤휴나 박세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자, 주자가 정리하고 연구한 것, 즉 공자의 사상을 주자가 정리한 거잖아요. 연구한 거잖아요. 그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꼭 옳은 것만은 아니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공자나 맹자의 사상을 정리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자나 맹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공자가 살아난다면 주자한테 네가 잘못했다고 하진 않겠지만 나한테 더 잘했다고 할 것이다. 네가 옳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자가 정리한 거를 비판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뭘 비판한 거예요? 성리학을 비판한 거지.
그렇게 비판을 한 게 바로 이 성리학의 상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도 그만큼 할 수 있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했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해석하기 나름이지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리학의 상대화로. 상대적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이런 거잖아요. 이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 때는 저럴 수도 있다가 상대적이라는 뜻이니까 주자가 정리한 것만 옳은 게 아니야. 내가 정리해도 옳을 수 있어. 이게 상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을 상대화. 그럼 상대화라는 게 결국에는 뭐 하는 거냐면 비판한 거죠. 즉 주자를 비판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당시에 노론에서는 주자, 성리학 이런 걸 종교처럼 숭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자가 맞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는 거지 말하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집권 세력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가만뒀겠냐? 가만 안 뒀겠지 당연히. 우리 주자 선생님을 틀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없애버렸다. 뭐라고 하면서? 사문난적이라고 하면서. 저런 나쁜 새끼들 그런 거죠. 말하자면 뉘앙스가. 저런 나쁜 것들 그러면서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다 제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17세기 이후의 조선 후기 성리학은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가는데 하나는 성리학을 교조화하는 계열, 하나는 성리학을 상대화하는 계열. 그런데 결국에는 교조화하는 계열이 상대화하는 계열을 제거해버렸죠. 그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그 과정에서 성리학은 더욱 발전했는데 거기에서도 의견이 갈라져서 나타난 게 뭐예요? 그게 호락 논쟁인 거지.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당시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윤휴나 박세당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 자, 하나 더. 그러면 이 윤휴나 박세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성리학을 상대화했다고 했는데 성리학을 상대화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자의 학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모든 문제점이죠. 문제점들을 성리학이 해결을 못 해주니까 이제 주자는 어떤 통치 이념으로서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통치 이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념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예전에 공자맹자가 주장했던 원시 유학으로, 그러니까 예전 유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 원시 유학이면 공자맹자의 사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자백가, 육경과 제자백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러분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자, 첫 번째 줄에 탈성리학적 경향이라고 써있죠. 탈성리학적 경향. 자, 노론과 달리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비판했죠. 당연히. 그러면서 육경과 제자백가 등에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았다. 자, 말하자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성리학 아니고 예전 유학, 초기 유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원시 유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게 뭐냐? 육경과 제자백가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육경과 제자백가를 훨씬 중시했다라는 게 이게 초기의 유학, 말하자면 성리학 이전의 유학 그런 거를 강조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학자로 넘어갈게요. 윤휴. 자, 박세당 나와 있죠? 윤휴는 남인 계열이고요. 박세당은 소론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윤휴와 박세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집권 세력에서는 좀 멀어진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자, 윤휴 봅시다. 중용주의를 통해서 유교 경전인 대학, 중용 등에 대해 독자적인 해석을 했다. 독자적인 해석을 했다는 건 주자가 틀렸어. 내가 맞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론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겠어요? 저건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당연히. 자, 그래서 윤휴 중간에 보시면 이제 1번과 2번 그 윤휴의 사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윤휴, 백호집, 도황, 원류속 이런 책들이 바로 윤휴의 저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박세당으로 내려옵시다. 자, 박세당은 양명학과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주자를 역시 비판을 했는데 사변록과 노자장자 사상에 대한 주해설을 썼다. 노자장자 사상에 대한 주석설을 썼다는 건 새롭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주자 말고 내가 새롭게 해석했어. 그런 뜻이니까 역시 이 사람도 이제 그 당시에 집권층에서 볼 때는 이상한 놈인 거죠. 말하자면 특이한 놈인 거지. 나쁜 놈인 거지. 자, 그래서 이 박세당의 저서가 사변록인데 이 사변록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성리학을 비판한 거예요.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비판한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게 바로 사변록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약용도 공자맹자의 그런 이론을 그런 뜻을 다시 찾으려고 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대표적인 인물, 시험에 잘 나오는 인물은 윤휴나 박세당 이런 인물들이 언급이 되죠. 자, 윤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이 기억 못하겠지만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윤휴는 우리가 앞에서 언제 봤었냐면 윤휴 같은 경우는 숙종 때 북벌을 주장한 인물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북벌론을 주장한 게 효종 때, 숙종 때 두 번 있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숙종 때 북벌을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윤휴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 하면 숙종 때 북벌을 주장한 인물이면서 성리학을 비판한 인물이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묶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윤휴와 박세당 이런 인물들이 있고 당연히 사문난적으로 물려서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리학을 상대화하는 이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양명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앞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교예요 라고 설명을 했었죠. 성리학과 또 다른 성향의 유교예요. 그래서 명나라 때 유행한 그런 유교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양명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양명학이라고 하는 건 이 학설이 양명학인 이유가 양명 왕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했기 때문에 양명학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이름이 왕수인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의 호가 양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왕양명, 왜 우리 호를 붙여서 그렇게 부르죠? 왕양명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정리한 이론이기 때문에 양명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명나라 때부터 유행한 학설이 바로 양명학이고 이 양명학은 조선 중기 때쯤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조선 중기에 이 양명학이 들어오자마자 이 양명학의 서적을 읽고 그러니까 이제 왕수인이 쓴 요 서적을 읽고 이황이 비판을 하게 돼요. 자, 이 양명학의 말하자면 이제 기본 이론서 같은 게 자, 전슴록이거든요. 전슴록이라는 책이 이 왕수인이 쓴 책이에요. 교리서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황이 이걸 읽고 야, 이 책은 쓰레기야 그러면서 전슴록변이라는 책을 써버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황이면은 이 조선 역사학계, 이 조선 학계에서 굉장한 선생님이잖아요, 말하자면 스승님이죠. 그런데 그 이황이 이 책이 즉 양명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자마자 야, 그건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후대의 학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야, 그거 못 쓴다고 했어, 나쁜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양명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한동안 침체돼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들어오자마자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양명학은 유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17세기쯤 돼서 이제 소론, 아까 우리 성리학 이해의 탄력성을 지닌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으면 소론이랬죠. 그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성향이에요. 이해의 탄력성이라는 건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 사람들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걸 다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좀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물론 욕은 먹죠.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연구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나쁘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이 소론들 사이에 몰래 암암리에 쭉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자, 이 중에 한 명은 아예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강화도로 이사를 갔어요. 왜냐면 이제 조용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연구하려고. 그래서 강화도에서 정제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안의 학문으로 이렇게 대대로 쭉 이어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강화학파라고 하면 양명학 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명학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양명학의 전례 나와 있죠. 자, 원래는 16세기쯤이니까 중기쯤 되겠죠. 조선 중기쯤에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양명학을 들어오자마자 비판을 했죠. 그래서 양명학을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 양명학은 이황이 비판을 하게 되는데 이황이 전슴록편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자, 전슴록을 비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슴록편이라는 책을 쓴 거죠. 야, 양명학은 쓰레기야. 이제 이런 책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양명학을 이황 선생님이 비판을 하셔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있는 후대 학자들은 대놓고 야, 나 양명학 연구한다? 이렇게 하기가 좀 민망한. 왜냐면 우리 선생님이 나쁘다고 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비판. 하지만 이거를 수용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누구냐? 소론. 17세기 이후에 소론들이 연구를 하게 했고요. 소론과 종친들이
소론과 종친들이 수용을 하게 돼요. 종친은 뭐냐면 왕의 친척들을 종친이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책에 뭐라고 썼냐면 불우한 종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또 종친은 종친인데 불우한 애들은 뭐냐? 쫓겨난 종친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학문적인 근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자기들의 학문적 근거를 위해서 이렇게 소론들이 또는 종친들이 연구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 사상 체계, 우리는 사상 체계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사상 또는 뭐 교리 해도 되고, 자, 이 양명학에서는 어떤 경지에 이른 단계, 최고의 어떤 수준에 이르는 단계를 양지라고 그래요. 양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치양지, 치가 이제 이르다 또는 그치다 이런 뜻이니까 말하자면 이를 치자니까 양지에 이르고 싶어 한다. 말하자면 양지를 추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치양지. 자, 상하 존비 차별 없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양지라고 하고 그런 양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심즉리. 자, 심즉리라고 하죠. 자, 심, 마음은 곧 리다. 리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알잖아요. 원리, 그다음에 근본, 도덕 이런 게 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이 곧 리야. 네 마음을 잘 쓰는 게 중요해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 불교적인 성향하고도 살짝 비슷한 약간 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그런 학문이 바로 양명학이에요. 자, 그리고 이 양명학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으로는 지행합일 또는 지행일치라고 해요. 그래서 지행합일 이게 가장 핵심적인 교리다. 자, 여기에서는 양지에 이르고자 한다라는 거 그리고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지행합일은 여러분 뭔지 알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성리학은 절대 아는 걸 실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리학은 정말 이론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어떻게 실천해요. 그건 실천은 좀 어려운 학문인데 양명학에서는 이렇게 실천을 강조한다는 게 성리학과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상은 이렇게 볼 수 있고 한 장 넘겨보시면 수용 과정 나와 있죠? 자, 이황이 전승록 변으로 비판을 쫙 해버렸어. 자, 양명학은 나쁜 거야.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버렸고요. 자,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후대에 와서 한 17세기 넘어오면서 수용을 하게 된 거, 확산이 되게 된 건 소론과 그 다음에 종친들 사이에, 소론과 종친들 사이에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남인들이 받아들인 학문은 뭐였죠? 남인들이 받아들인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지지라는 시간에 배웠던 천주교. 그쵸? 거기는 천주교. 헷갈리지 말란 얘기예요. 남인들이 연구한 학문, 조선 후기에 남인들이 연구한 학문 받아들인 사상이죠? 천주교. 소론이 받아들인 사상이 양명학. 헷갈리지 말란 얘기예요. 남인은 천주교, 서학이죠. 서학. 그 다음에 소론은 양명학. 그래서 왜 우리가 노론, 소론, 소론, 남인 하면 다 비슷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갈래가 좀 많이 다르니까 헷갈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 수용 나와 있죠. 자, 정치적으로 소론 계열의 학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자, 우리가 앞에서 청나라가 우리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할 때, 그러니까 병자호란 직전 얘기하는 거예요. 청나라가 우리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할 때 실리를 추구한 학자 중에서 최명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실리를 추구한 최명길을 우리가 양명학자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가들 중에서도 양명학을 주장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자기 자식들을, 자기 그 가족을 데리고 아예 강화도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래서 강화학파를 형성한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제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화학파를 형성한 사람이 정제두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강화도로 이사가서 양명학을 자기 집안의 학문으로 가학의 형태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정제두에서는 여러분이 저서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정제두의 저서에서 존언 그리고 만물일체설 이런 것 등이 있죠. 자, 이 사람은 주장을 한번 보세요. 왕양명, 양명의 친민설을 받아들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도덕 실천의 주체로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상정했다. 자,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상정했다. 왕양명의 친민설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정제두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제두를 말하는 거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도 있죠. 이게 뭐냐면
전승록 편을 쓴 퇴계를 비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비판 배틀이야. 그래서 여기서 전승록 편, 이런 편택의 전승록 편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 배틀이 붙었지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책을 쓰기도 하죠. 자, 그리고 그 양명학은 꾸준히 쭉 연구돼서 나중에 조선 후기까지 등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양명학자 중에 대표적으로 딱 이 사람 양명학자네 했던 인물들이 박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인보 이런 학자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박은식, 이건창, 정인보 이 사람들이 다 양명학자고 우리가 박은식 같은 경우는 유학자이면서 양명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이면서 나중에 대통령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박은식이라고 하는 양반이죠. 자, 그래서 양명학까지 한번 쭉 정리했고 이 양명학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노론이 볼 때는 다 사문난적이지 나쁜 놈들이지 말하자면. 자,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더. 자, 우리가 지금 각 사상을 비판한 비판서들을 우리가 여러 개 지금 살펴본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것 중에서 제일 처음에 불교를 비판한 서적. 왜 우리가 불교 비판 서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불시자편. 네, 불시자편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양명학 비판한 서적이 금방 뭐였어요? 전승록 편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박세당이 성리학을 비판했어요. 그게 사변록이라는 책이고. 자, 그 다음에 안정복이 천주교를 비판했어요. 그게 천학고. 네, 그런 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천학고, 천학문답 다 비슷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 사상을 비판한 불교 비판한 책, 유교 비판한 책, 이제 불교, 그다음에 천주교 비판한 책, 성리학 비판한 책, 양명학 비판한 책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른쪽에 설명에 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각 사상의 비판서들도 이렇게 한번 봐두세요. 아, 이런 것들도 있었네.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여기 나왔던 거예요. 본문에 금방 전승록 편.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세당에서 사변록이라는 책이 있었고 안정복은 뒤에 나올 거예요. 안정복의 천학고 또는 천학문답 이런 책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 사상의 비판서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 조금 먼저 쉬었다가 실학이 좀 설명이 많으니까 본격 실학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실학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아마 제일 중요한 건 실학이죠.